지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변세와 의세. 변세와 의세. 좋습니다. 좋습니다. 오늘도 파이팅 넘치게 남몰래 보는 방송이죠. 네. 몰래 보는 방송. 몰래 보면서 더 재밌습니다. 네. 물론 조회수는 좀 잘 나오진 않아요. 아유, 알려지진 않아서. 알려지가 않아서. 그렇지만 네. 나만 알 수 있다라는 아직까지는 미공개 정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구독자 수가 벌써 247명, 거의 250명 가까이. 이런 거는 녹화 당일 기준입니다. 242분. 어마어마한 성과입니다. 알리지도 않았고 나만 보고 있는. 이불 속에서 나 혼자. 나한테 절대 알려주지 마라고 얘기했는데도 그렇죠. 그래도 또 알렸어 또. 그러니까요. 늘어났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지하로 인사를 드렸는데 3G 방송이죠. 그렇습니다. 지식과 지성과 지혜 방송. 오늘도 또 많은 내용, 알찬 내용 준비해 오셨습니다. 또 재미있는 내용들 준비를 해왔습니다. 거의 근데 저희 방송을 또 처음 보는 분도 계시니까 정치 얘기 쫙 빼고요. 그건 쏙 빼고 주로 이제 정책 얘기 중에서도 경제, 머니에 도움되는 내용들도 저희가 많이 좀 하려고 합니다. 그죠? 그게 사실은 제일 개인적으로는 좀 주가 되는 얘기들을 좀 해보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변세와 의세기 때문에 변호사의 새로움, 법률적인 얘기도 할 거고 또 의사의 새로움도 할 거고요. 그걸 해야 되는데 요새 이슈가 너무 많아서 지금 새 정부 들어서 이슈가. 진짜 저도 이슈 챙기는 것만으로도 진짜 정신이 없을 정도예요. 진짜 뜨겁습니다. 경제적으로. 코스피도 지금 녹화 당일 기준으로 3,000을 뚫었습니다. 저 진짜 깜짝 놀랐어요. 넘었어요 3,000을. 와. 여러분 이게 지금 얼마나 대단한 게 진짜 대단한 게. 지난주에 안 그래도 주가 5,000 하셨거든요. 공교롭게도 저희가 이제 계속 지금 2주 정도를 그 정책이나 이제 경제 정책이나 이런 부분 위주로 집중적으로 다뤘는데 저희가 약간 예언 방송처럼 되고 있어요. 미리 보고 따라오고 있어요 지금.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지금 이제 6월 정도 되는 이제 그 상황인데 25년 들어서 6월 정도 되는 상황인데 우리나라 지수 상승률이요 글로벌 1위가 됐습니다. 1위? 와. 어제 그러니까 어제 금요일까지죠. 어제 금요일까지 지수 상승률이 1월 1일부터 해가지고 24%가 올랐어요. 24%. 와. 글로벌로 따지면 지수 상승률이 우리나라가 1위입니다. 이런 일이 생기더라고요. 진짜. 근데 이게 3,000 넘은 것도 3년 6개월 만에 3년 5개월 5개월 만에 최초로 또 기록을 세운 건데 앞으로 저희가 이제 3,000에서 5,000까지 그 이상까지 이제 저희가 함께 갈 거잖아요. 힘차게 달려봐야죠. 힘차게 달려야죠. 오늘도 너무 중요한 내용 해왔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홍보하기 전까지는 여러분들 몰래 보시고 여러분들만 보세요. 댓글은 남겨주시고 댓글 남겨주시면 궁금한 거 이래서 종목 뭐 이런 것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저희가 주제 아는 다 아는 한도 내에서 전부 다 좀 대답을 해드릴 수 있는 방송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저희 좋아요 구독은 여러분들만 좀 눌러주시면 좋겠고 이제 그 신인규 이용승의 시대가 오는 것 같아요. 이 AI를 중심으로 느낌이 옵니다. 아니 저는 근데 솔직히 진짜로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투자를 하면서 주로는 제가 미장을 주로 많이 하거든요. 원래 미장을 좋아하시잖아요. 그리고 국장을 전 정부죠. 그 전 정부에서는 국장을 아예 쳐다보지도 않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사실 제가 들어간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최근에? 이거 알고 싶다. 지금 안 알려주시겠지만 알고 싶은데 변세어 의세 계속 보시면 그런데 지난번 2주 동안 저희가 얘기한 그 종목들 있잖아요. 그 업종들 있잖아요. A, B, C, D, E, F. 그 중에 A 중에 하나예요. A 중에 하나? A 중에 하나. A, B, C, D, E, F 중에 하나? 근데 그 수익률이 지난 금요일까지 해서 제가 31%. 수익률만.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말씀을 드릴 텐데 뭐 여러분들이 다 잘 아는 익히 들어봤을 그런 주식이에요. 그런 종목인데 어쨌든 지금 이제 수익률이 그 정도까지. 31%까지. 지수가 그 1월 달부터 해서 이제 한 24%가 올랐으니까 원래는 저점에서 좀 약간은 매수를 했었으면 훨씬 더 수익률이 좀 더 좋았을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 근데 저는 사실 정부가 이번에 바뀌고 나서도 사실상 이렇게 빨리 반응이 올 거라는 생각을 못했어요. 어느 정도는 어느 정도 기대 심리는 있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와 이게 진짜 한 11일이죠? 한 거의 거래일 2주 동안의 거래일 동안 정권이 교체되고 난 이후에 쉴 새 없이 올랐어요. 딱 하루 빼고 다 올랐어요. 하루 빼고 이런 적은 거의 사실상 제가 봤을 때는 아주 특별한 경우 빼고는 유례가 없는 아마 그런 상승률이었던 걸로 보이고 개인적으로는 3,000은 약간 이렇게 좀 그 저항선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 저항 구간으로 해서 조금 어느 정도는 좀
그 2,900선에서 한 3,000 조금 아래에서 이렇게 좀 지나다가 뭐 아무래도 돌파를 하지 않겠나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금요일 날 봤을 때 3,000을 넘기는 좀 어렵고 2,990 정도 고선에서 끝날 것 같다 생각을 했는데 와 순식간에 넘어버렸어요. 그냥. 이렇게 넘어버리면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그 3,000선이 지지선이 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저희가 이제 보통은 기술적이라는 분석이라고 해서 뭐 주식 분석을 할 때 이렇게 이제 추세가 강력하게 돌파를 하게 되면 그 기존에 이제 저항이라고 불렀던 그 지점이 보통은 이제 새로운 이제 지지선으로 받쳐주는 경우들이 좀 생길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도 기대해 볼 만하다. 라고 이제 생각이 들긴 합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앞으로 이제 라이브 방송도 가능해졌어요. 저희 방송 새로 뚫었기 때문에 장벽이 많습니다. 이게 지금 국장만 선진화돼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 변세와 의세도 개선돼야 될 게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그렇군요. 그렇지만 단계적으로 가겠습니다. 코스피 3,000 뚫었듯이 저희도 구독자 3,000 뚫습니다. 나중에 동접자 3,000으로 바뀌는 그날까지 그날 진짜 왔으면 좋겠네요. 곧 옵니다. 믿고 가시죠. 그래서 저희가 일단 그 경제 위주로 저희가 방송을 좀 많이 준비를 할 테니까요. 오늘도 또 관련된 내용 알차게 준비했으니까 끝까지 한번 집중해서 들어주십시오. 오늘 우리 이용승 원장님 준비해 오신 의사의 새로움 한번 좀 쭉 볼까요? 그래서 첫 번째 주제 바로 좀 들어가겠습니다. 경제 불평등.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심각하죠. 이 원인과 대책을 좀 세워야 될 때가 왔는데 오늘 이제 4회차 드디어 경제 불평등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걸 주제로 좀 갖고 온 건 조금은 저 이제 4회차 첫 번째 주제로서는 약간 무거울 수는 있거든요. 좀 무거워요. 무겁긴 한데 내용 자체는 무겁긴 한데 저희가 반드시 알아야 되고 그리고 이 부분을 조금은 객관적으로 저희 그 시청하는 분들께서 지금 우리나라의 현재 상황, 요 불평등한 그 경제 불평등, 뭐 소득 불균형, 뭐 여러 가지 표현들을 하는데 이러한 상황들을 조금은 객관적으로 좀 알아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사실상 그 객관화, 자기 객관화부터 시작을 해야지만 이게 이제 해결책이나 이런 부분도 명확하게 저희가 그런 이제 그 플랜을 짜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정확하게 이제 처방을 내릴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게 오늘의 키워드 세션 1에서는 대학별 지역 비례 선발제, 이제 지비선이라고도 부르는데 줄여서 이 지역 비례 선발제 좀 처음 듣는 분도 계실 거예요. 오늘 요 단어 자체를. 근데 이거는 또 제가 또 우리 이용승 원장님 또 편집인으로 참여하셨던 또 대망론에서 이 지역 비례 선발제를 조금 요만큼 소개를 했거든요. 근데 오늘은 한번 좀 더 자세하게 깊이 더 들어가 보는 조금 더 그런 시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좀 들어가죠. 우선은 이 경제 불평등에 대해서 좀 먼저 배경을 좀 한번 설명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희 그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지역비례 선발제는 사실 뭐 저희의 주장이 아니라 그 대망론 책에도 이제 인용을 해주셨지만 이미 나와 있습니다. 작년 2024년도 11월에 이제 한국은행에서 보고서를 하나 낸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그 보고서의 취지는 뭐냐? 우리나라의 지금 뭐 부동산 지금 이제 부동산도 지금 사실상은 아파트 가격이 또 이제 들썩들썩 거리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이제 부동산 시장이라든지 사교육 시장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교육과 관련한 문제들 뭐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저출산 고령화 여러 가지 문제가 겹쳐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가장 핵심적인 부분으로 그럼 우리가 뭐 정책 여러 가지 정책들을 고려해 본다고 할 때 어떤 부분으로 좀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좀 짚어볼 수 있느냐라고 이제 한국은행에서 이제 그 낸 보고서였는데 여기서는 일단 대학 입시 그리고 그 입시에서 가장 중요한 이제 그 대학 선발이죠. 대학 입학 선발하고 관련된 입시하고 관련된 부분을 먼저 짚어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당시에는 이창용 총재께서 그 제안을 가지고 각 학교, 각 대학의 총장님들을 직접 만나면서 이제 나름의 설득을 하시려는 노력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전해지긴 했는데 생각보다는 크게 이슈가 되진 않았던 것 같아요. 당시에 그러니까 BOK 보고서가 나왔을 때 많이 알려지진 않았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사실은 11월 접어들면서 바로 또 12월에 또 그 계엄 사태가 터져버렸기 때문에 저는 이게 안타까웠던 게 이제 그때 이제 11월 달에 보고서가 나오기 시작했고 입시가 이제 입시를 앞둔 상황이잖아요. 또 이제 보통 수시 같은 경우에는 빠르면 9월 달부터 이제 결정이 되긴
하는데 그 입시하고 맞물려 있는 상황이라 이제 아무래도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께서 그 부분을 감안을 해서 이제 이슈화를 좀 시켜보자라고 문제 제기를 하고 입시화를 시켜보시려고 했던 것 같은데 공교롭게도 12월 3일 날 일이 터져버리면서 이게 싹 묻혀버렸죠. 묻혀버렸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왔는데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 주제에 관해서도 저희 변호사님하고도 많이 이제 그 얘기를 나눠보긴 했지만 이 주제가 사실은 이제 새 정권이 지금 바뀌었기 때문에 교육도 지금 왜냐하면 교육부 장관 지금 교체한다는 얘기 있거든요. 그 이주호라고 하는 분이었는데 그 권한 대행을 했었죠. 이주호. 여러 가지 그 문제를 많이 일으킨 분입니다. 이분이. 그렇습니다. 뭐 찾아보시면 많을 겁니다. 이 부분이 뭐 의대 증원부터 시작해가지고 저희 지금 문제 일으키는 아주 이제 그런 분이고. 이분의 자리를 이제 교체를 하겠다는 얘기들도 나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부분을 좀 이번 정권이 교체가 된 와중에 저희가 변세와 의세가 변세 의세 이 부분을 조금 이슈화를 시켜봐야 되지 않냐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제가. 그러니까 이게 진짜 대한민국의 아주 고질병. 이 정말 그 뭐 격차 문제라든지 모든 문제의 근원이 좀 교육에 있다라고 봐야 되는데. 저는 또 왜냐면 이제 지금 제 그 아이가 2명인데 그중에 첫째가 지금 이제 수험생이거든요. 고3 수험생이거든요. 또 직접 학부모시고. 그렇죠. 와,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게 이제 겪다 보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몰입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아니 그래서 정말 이 교육제도 때문에 사실은 수도권 과밀 문제부터 해가지고 뭐 지금 교육에서도 또 공교육 붕괴 문제라든지 뭐 입시 문제가 거의 모든 문제의 근원이라고 볼 수 있을 만큼 정말 심각한데 미안해 정말 심각한 거 정말 심각한데 일단은 요 첫 번째 표를 좀 한번 설명을 좀 해주세요. 그래서 우선은 이제 그 경제 불평등의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여기서 이제 보시면 5가지 좀 크게 이제 5가지를 좀 이제 뽑아봤고요.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총수요 부족. 이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출산도 떨어지고 인구가 준다는 거죠. 그리고 고령화가 되면서 이제 그 연령이 높아지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여기서 얘기한 총수요라고 하는 건 소비하는 그 이제 구매력하고도 연관이 있거든요. 그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아무래도 소비가 줄어들게 되고 수요가 줄어들게 되면 결국에는 이제 경제가 어느 정도는 좀 침체기에 접어들고 그런 부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지금 현재 문제고 그리고 과잉 유동성 흐름에 따른 부동산이나 자산 가격 인플레이션 가속화라는 건 뭐냐면 저희가 이제 뭐 2020년도부터 시작해서 뭐 21년도 이제 코로나 그 팬데믹을 겪게 되면서부터 유동성이 많이 풀렸죠. 아무래도 이제 그 대면도 어렵고 여러 가지 제약도 있었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주식 시장도 그때 이제 붕괴가 됐었고 여러 가지 자산 가치의 붕괴가 있으면서 이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제 유동성을 푼 건데 그게 사실은 풀린 돈이 사실은 경제를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쓰는 부분도 있다, 이제 들어간 부분도 있지만 부작용 중에 하나가 이제 자산 가치가 오히려 급등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부동산이 그 아파트 가격이 워낙에 치솟았었고 주식시장도 많이 이제 오르긴 했지만 대부분의 그런 자산 쪽에 그 풀려진 유동성이 이제 들어갔다는 게 아무래도 문제였죠.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된다. 근데 이제 그게 그러한 어떤 이제 그 유동성으로 인해서 생긴 자산 가격 인플레이션을 누린 사람과 누리지 못한 사람, 못한 분들 간의 격차가 심해진 거죠. 그 당시에 이제 그런 이제 그 어떤 자산 불균형이라고 하는 그 갭이라고 하는 게 아주 커진 그 순간이기도 했고요. 양극화가 더 심화된 거고요. 그래서 자산 보유 계층과 아까 말씀드린 비보유 계층의 이제 격차가 심화된 게 이제 문제가 되고. 노동시장은 워낙에 이제 대기업과 중소기업 그리고 이제 비정규직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이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이제 그 갭이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지금 계속 우리나라에서도 고착화가 되면서부터 일자리가 양극화가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도 아무래도 이제 뭐 대학이나 이런 부분에 이제 그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교육하고 관련돼서 과도한 이제 사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런 이제 근본적인 노동시장 구조 때문에도 이제 원인이 돼서 발생한 문제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과다 경쟁으로 이게 지금 계속 그 교육 문제를 더 황폐화 시키고 있는 거고요. 그로 인해서 이제 결국에는 중산층이 쪼그라들고, 중산층이 쪼그라들고 사회 계층 간의 이동성이 이제 나빠진 거죠. 그러니까 이제 기득권화 되는 거죠. 그렇죠. 많이 기득권화 되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제일 문제는 사실상 제가 봤을 땐 자산 가격 인플레이션이 제일 문제가 아니었나. 특히 이제 아파트 가격이죠. 그러니까 부동산. 지금도 정권 교체가 되자마자 지금도 지금 아파트 시장이 수도권 중심 예를 들어서 이제 서울 쪽 강남 3구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 아파트 가격부터가 지금 이제 들썩들썩거리고 있어서 뭐 제가 이제 최근에도 뉴스를 한번 이렇게 보니까 이번 정부에서도 그 부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매우 촉각을 곤두세워서 시장을 좀 주시하고 있다라고 이제 그 얘기를 전해 듣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격차 문제 때문에 그런데 이 진위계수라는 것도 이제 표를 봤는데
이것도 이제 숫자가 높아질수록 이 격차가 더 커지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네, 그게 이제 사실은 이제 보시면 이 그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이게 이제 지난 10년간 2013년도부터 2023년도까지의 그 변화를 추이를 이제 그 그래프로 나타낸 건데요. 보시면 이제 지니계수라고 하는 건 결국 이제 소득 그 불평등, 그 불평등을 이제 지수화시킨 건데, 뭐 쉽게 얘기하면 이 지수가 클수록 불평등이 심하다, 심해진 거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2015년에서 17년 사이부터 해서 그 사이에 이제 좀 그 지니계수가 좀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 포인트로 따지면 거의 한 0.34% 정도가 지금 올라간 상태인데 지속적으로 2023년도까지 보시게 되면 약간의 계속 상승이 좀 있었던 부분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이게 공교롭게도 이제 아래 그래프를 보시면 상위 10% 소득, 상위 10%에 해당하는 소득 그 비중 변화가 사실상 급격히 늘기는 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니계수라고 하는 소득 불평등 지수하고 아래에 이제 보시는 상위 10% 소득 비중 변화만 놓고 봐도 이 불평등이 좀 가속화된 거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이제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파트, 그러니까 아파트 하나 들고 있고 아니고의 차이가 그 격차를 너무 심하게 벌어지게 만든 원인이 됐던 거라고 이제 분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경제 불평등 저희가 한번 쭉 총론적으로 훑어봤는데 이 구조적 원인 조금 한번 더 상세히 볼까요? 그래서 뭐 보시는 것처럼 이 불평등 심화 구조적 원인이라고 하는 걸 5가지로 놓고 보고 있는데, 첫 번째, 첫 번째는 이제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아까 말씀드린 총수요 부족, 이게 이제 경제 활력을 떨어뜨리는 거, 인구 구조, 자산시장 쏠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게 되면서 이제 격차가 늘어난 부분들, 이것들이 이제 근로소득으로 메꾸기가 어려워진 거죠. 더 이상 이제 뭐 근로해서 노동해가지고 집을 살 수 없는 뭐 이런 상황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아예 이제 그렇게 그 대부분의 국민들이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학습이 되다 보니까 사실상은 이제도 막 이렇게 이제 그 정권이 교체가 된 이후에도 지금 보면 부채가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이제 그 부채 대부분을 예를 들어서 뭐 아파트를 이제 빚내서 산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결국에는 이런 이제 자산 격차가 뭐 전반적으로는 노동 생산하고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이제 작용을 한다고. 그러니까 이제 근로 의욕을 떨어뜨리는 거고. 그렇죠. 동시에 아까 노동시장 이중 구조.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이제 교육 불평등으로 이어져서 소득하고 자산 격차에 따른 교육기회, 뒤에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지역비례 선발제라고 하는 이제 지비선이라고 하는 이런 이제 그 대학 입시 제도죠. 이렇게까지 생각하게 된 원인 중에 가장 큰 원인이 이제 교육 불평등에서 이제 비롯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근본적 한계를 한번 좀 고쳐보자. 라는 고민에서 이제 우리 한국은행 보고서에서 이제 대학별 지역 비례 선발제를 이제 제안한 거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좀 넘어가서 이 거시경제적인 분석을 좀 해보면 좋겠는데, 이게 총수요 부족이란 말을 아까 많이 하셨어요. 그 자산의 인플레이션, 이걸 좀 자세히 좀 한번 들여다볼까요? 조금 이제 단어 자체는 좀 이제 생소하실 수도 있고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어쨌든 이제 저출산하고 고령화가 되기 시작하면서, 이건 뭐 이미 너무 심각해요. 그렇죠. 저출산 문제. 출산이 줄어들고 나이를 많이 먹는다. 인구 전반적으로.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제 일을 할 수 있는 인구 자체가 부족해진다는 그러니까 생산 가능 인구가 이제 줄어드는 거죠. 사실상. 그러니까 생산 연령 인구가 감소하게 되면 결국에는 이제 소득 자체도 지금처럼 이제 아까도 보신 것처럼 소득 자체가 벌어지는데 이게 상위 계층에 이제 집중화가 되는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인구 구조 보면은 원래 이렇게 피라미드 마른 목골 요렇게 돼야 원래 건강한 건데. 그렇죠. 원래 가운데가 많아야 되잖아요. 이게 마른 모가 돼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역피라미드식으로. 그렇죠. 출산율이 안 생기니까 이제 아이들이 이제 아기를 못 낳으니까 이제 역피라미드식으로 노령 인구가 늘어나는 이런 구조가 되는 거죠. 최소한 유지가 되려면 어느 정도의 이제 인구가 유지가 돼서 이제 그게 어느 정도 이제 지속이 되려면 원래는 한 가구로 따졌을 때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저희 그 변호사님도 이제 결혼을 하셨으니까 결혼을 하신 이후에는 자녀가 최소한 2명은 돼야 돼요.
그래도 본전이죠. 그렇죠. 네. 2명 2명이니까. 네. 2명에서 2명을 낳아야 이게 이제 거의 그렇죠. 산술적으로는 유지가 되는 그런 부분인데 우리나라는 예를 들어서 지금 뭐 그 출산율이 지금 1.0도 안 되니까 그렇죠. 최근에 또 뭐 아주 반등됐다고 하는 게 지금 0.7 간신히 넘어가는 수준 정도 뭐 요 정도기 때문에 지금도 아직까지도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 거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해결이 돼야 되는데 그럼 이게 왜 우리는 애를 안 낳을까 이 부분을 이제 좀 접근해야 되는데 그 부분들이 아까 이제 저희가 이제 언급했던 아까 5가지 그런 부분이고 결국에는 거시경제 분석이라고 하는 게 뭐 그 거창하긴 하지만 문제는 인구가 줄어드는 것 자체가 문제고 인구가 줄어드니까 생산도 줄어들고 결국에는 소비하는 사람들도 이제 줄어들게 되는 부분인 거죠. 그 수요가 부족하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부분들이 오히려 이제 그 자산에만 집중이 돼서 그 자산도 우리나라는 대부분 부동산에만 집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기형적인 어떤 이제 자산 구조들이 문제가 되면서 지금도 보신 것처럼 세 번째 보시면 실물 경제보다 부동산 주식 자산 시장으로의 유동성만 급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약간 좀 불안해서 그래요. 불안하고 그렇죠. 이제 부동산이 더 뜰 것 같으니까 영끌해서 또 모아서 집을 빨리 사야 되겠다라는 조급함. 그리고 또 집을 사야 되는데 또 사기가 어려워지니까 출산을 미루고 결혼을 미룰 수밖에 없는 뭐 이런 구조가 이제 악순환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 또 뒤에서 이제 얘기하는 저희가 이제 대학 입시하고 관련된 문제는 우리나라가 이제 그 소비하는 소비 패턴 중에 사교육비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각 가구별로의 사교육비가 이제 소득 수준에 비해서도 소득이 올라갈수록 사교육비가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돈을 많이 써요. 결국에는 이제 뭔가 경제를 돌릴 만한 다른 데에 대한 소비가 오히려 이런 이제 교육이나 이런 이제 사교육비로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럼 우리가 공교육에서 그런 돈을 그 재정을 투입을 안 하느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것도 아니고 작년 기준으로만 거의 한 90조에서 100조 가량이 그 교육하고 관련된 예산으로 해가지고 그 들어간 비용이 그 정도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교육 시장도 계속 매년마다 거의 한 2-3조씩이 지금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작년 기준으로만 보더라도 한 26, 제가 확인해 보니까 한 26에서 한 27조. 요 정도가 지금 이제 사교육비로만 들어가고 있어요. 이게 어마어마한 거죠. 그 비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회적 비용들이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결국에는 전반적인 이제 경제 체력에도 문제를 만드는 원인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그래프는 지금 보시면은 주택 가격 지수는 지금 계속 올라가는데 계속 올라가죠. 가계 소득 지수는 완만하잖아요. 그러니까 가계 부채 증가율은 막 출렁출렁합니다. 이거 좀 설명 좀 해주시죠. 가계 부채 증가율 같은 경우에는 2015년도 때가 이제 가장 높았고요. 굉장히 높았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다소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다가 2019년도에서 2021년도 이때가 또 이제 부동산 폭등 시기였거든요. 이 시기에 또 갑자기 이제 가계부채 증가율이 뜁니다. 그러다가 사실상은 지금 2023년도에 줄어들고 있고 아마 뭐 부동산 가격과 이건 좀 출렁과 연관이 있겠죠. 크죠. 특히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그렇고 가계 소득 지수는 뭐 그 지금 보시면 완만하게 우상향을 그리고는 있습니다. 근데 주택 가격 지수가 워낙에 이제 증가 비율이 크다 보니까 지금 보시면 2017년도에서 2021년도에 그 주택가격 지수가 사실 급하게 올라가잖아요. 그래프가. 그러면서 지금 이제 그 가계부채 증가율도 2019년도에서 21년도 사이에 그 급하게 올라가는 곡선 부위에서 증가율이 그 비슷하게 이제 부채 증가율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 가격과 좀 연관이 있는데 이 소득 분위별의 평균 소비 성향 이것도 한번 좀 볼까요? 평균 소비 성향이 이제 평균 소비 성향이 보통은 이제 하위일수록 상당히 높죠.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소득 대부분을 이제 소비로 이제 하는 거고 5분위 같은 경우는 61.8%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부유층들이죠. 오히려 이제 자산이 소득이 많은 분들, 소득이 많은 분들은 지출이 적고 이게 이제 사실상은 이제 한계 수요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또 얘기를 하는 건데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먹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한 사람이 먹는 뭐 부자라고 해서 뭐 100kg씩 못 먹죠. 차라리 그러면 나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부자면 100인분을 먹을 수 있어. 그러면 오히려 더 낫겠죠. 근데 이제 한계 효용이라는 게 이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차 같은 경우도 부자인 분들이 뭐 차를 몇 대씩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있죠. 근데 그분들이 100대 200대 사지는 않잖아요. 물론 경우에도 아주 드물게 있을 수 있는데 그리고 한 번에 100대를 동시에 몰 수는 없으니까 같은 차를 또 사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 얘기는 뭐냐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결국에는 소비하는 부분에는 어느 정도는 이제 제한이라는 게 생기는 거고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 소득이 높아져서 그 소득만큼 이제 구매가 많아지면서 그렇게 해야 이제 어떻게 보면 경제가 돌아간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정체가 생기고 문제는 뭐냐면 돈이 있으면 내가 무슨 아파트를 사야지, 주식을 사야지. 아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불안감 때문에 그런 불안감들 때문에 오히려 이런 이제 자산 인플레이션이 이제 증가가 되는. 그러니까 그 어떤 소비 패턴 자체의 이제 소비보다는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소비에 돈을 쓰기보다는 오히려 자산이나 이런 쪽에 이제 들어가는 부분으로 이제 그런 부분이 많고 우리나라는 더더군다나 문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부동산에 너무 과도하게 이게 지금 몰려 있다는 게 문제인 거죠. 좋습니다. 그러면 좀 넘어가서 우리가 좀 미시적으로도 한번 분석을 좀 해보면 아까 노동시장 이중구조도 하나의 원인으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짚었는데 이 부분도 좀 한번 자세히 설명을 좀 해주시죠. 근데 저는 이게 진짜 제일 좀 문제가 크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노동시장 이중구조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는데 이 내용 자체가 그러니까 대기업과 이 중소기업 내지는 뭐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그 고용 안정성이나 여러 가지 뭐 임금, 복지 이런 거에 좀 격차 이걸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에 이제 보시면은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이제 고용 형태별로 임금 안정성, 복지 격차 그 그래프를 제가 이제 그려봤는데 일단 대기업은 평균 임금이 월 520만 원 정도입니다. 평균이. 근데 요거는 이제 아무래도 대기업에 있는 부분들은 임원들이나 고위직에 있는 분들도 연봉이 크기 때문에 사실상 그런 부분도 좀 감안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제 비정규직 같은 경우에는 180만 원이에요. 180만 원. 정규직 그 대기업에 있는 분들하고 비교해 보면 3분의 1 정도죠. 3분의 1 차이. 그리고 이제 중간에 보시면 중소기업은 320만 원 정도. 한 중간 정도 되고. 한 60% 대기업 수준으로 봤을 때는 한 60% 정도. 그러니까 이렇게 경우에 따라서는 이 격차가 상당히 크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그런데 이제 빨간색하고 초록색 보시면 고용 안정성 지수 같은 경우에도 대기업은 85점, 중소기업은 60점으로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비정규직은 훅 떨어지죠. 25점으로 떨어져요. 아무래도 안정성 지수는 그렇겠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복지 수준 지수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이 90점, 중소기업은 50점, 비정규직은 20점입니다. 그러니까 이 차이가 너무 큰 거죠. 지금. 너무 큰 거죠. 급여 내지는 안정성, 복지 이런 부분에서의 격차가 매우 심하다. 이게 심한 정도가 너무 큽니다. 우리나라는. OECD 다른 나라들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도 이 격차가 너무 큰 게 문제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부분이 어느 정도는 해소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뭐냐, 결국 이제 교육을 뭐 좋은 대학 가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이제 대기업을 가기 위해서가 목표가 되는 거고. 일자리 때문이죠. 대기업이라고 하는 일자리는 또 제한이 돼 있죠. 그리고 요새는 또 사실은 이제 공채로 해서 뽑는 경우들도 적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대기업 자체들도 리스크나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제 경력직 위주로 해서 이제 뽑는 경우들도 최근에 많다고 얘기가 들었고 결국에는 이 문제가 청년 세대들한테 이제 생기는 게 문제인 거죠. 가장 그 타격을 강하게 받죠. 가장 크게 받는 청년 세대가. 아니 그러면 상위 10%가 소득의 53%를 점유한다고요? 상위 10%가. 아까 이제 중산층 비중도 줄어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줄어드는 추세가 어느 정도냐? 1990년대에는 70%였던 게 70% 정도 차지했던 중산층 비율이 2019년도에는 13%가 줄어들면서 57%까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가운데가 이제 계속 줄어드는 거예요. 허리가 이제 허리라고 하는 중산층이 지금 이제 쪼그라드는 상황인 거죠. 근데 2019년이 이 정도였다고 하면 뭐 지금이라고 해서 더 나아질 상황은 아니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안 좋아졌겠죠. 그리고 청년 여성 그리고 고용 불안정이 그 약자들일수록 더 심각해지죠. 그렇죠.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더더군다나 이제 그 경력 단절. 육아나 출산으로 인해서 생기는 경력 단절 문제가 심각하고 우리나라는 사실상은 여성 인구의 이제 경제 참여율도 한 70%대 수준 정도거든요. 다른 나라 OECD 평균에 비해서 한 15%. 어떤 선진국들 조금 이제 그 상위권에 있는 선진국들하고 비교해봤을 때 거의 20% 가까이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여성분들의 경제 참여가 지금 많이 늘어났다고는 해도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좀 이제 그런 육아나 출산하고 관련된 부분들, 경력 단절하고 관련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로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산적해 있죠. 그리고 더더군다나 청년 세대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런 문제들이 좀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자영업이 우리나라는 또 유독 과잉한 부분들이 있고 최근 들어서는 이제 오히려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자영업자분들도 폐업률이 지금 심각하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그 거시적인 부분이나 미시적인 부분으로 따지면 새 정부가 지금 이제 풀어야 될 숙제들이 아주 지금 큰 숙제들이 많다라고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지금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더 문제가 또 이겁니다.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53%를 가지고 있다는 게 또 문제죠. 그러니까 부의 편중성. 네. 물론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더 심합니다. 더 심하고. 네. 근데 이제 미국은 좀 예외라고 할 수 있는 게 글로벌 기업들이 이제 워낙에 워낙 많이 큰 버니까. 기업들이 워낙에 이제 그 버는 돈 자체가 이제 천문학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사이즈가 많이 다르죠. 네. 그런 부분을 해서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비교를 한다 그러면 우리나라도 많이 심각한 수준이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예, 좋습니다. 근데 지금 제일 심각한 게 우리가 지금 대학별 지역 비례 선발제를 이제 대안으로서 얘기를 하는 건데 교육 불평등 그리고 계층의 사다리가 사라지는 문제, 이게 가장 큰 심각한 문제일 것 같거든요. 네. 예. 요 그래프는 한번 저희가 다 같이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 쉽게 얘기하면 소득이 학교를 결정합니다. 소득이? 부모의 소득이. 부모님의 소득이? 네.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부모가 소득이 많고 자산이 많거나 소득이 많을수록 결국에는 좋은 대학을 간다 이렇게 따지고 보면 일반 우리 이제 그 커가는 초, 중, 고 우리 자녀들이 어떤 생각을 할까라는 게 이게 좀 저는 이제 좀 크게 와닿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 엄마 아빠의 아빠 엄마의 어떤 소득이나 그런 부분들이 내 어떤 이제 가방끈 쉽게 얘기하면 그걸 결정하는 게 아니냐라는 건데 그게 그냥 이번 지난 그 BOK 보고서에 그렇게 이제 나왔다는 거죠. 아니 근데 이제 뭐 반론을 제기하자면 아니 뭐 내가 열심히 해서 뭐 얻어낸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일부 있잖아요. 근데 그거보다는 지금 한국은행 보고서에 의하면 개인의 노력도 뭐 있겠지만 더 본질적인 건 부모의 배경, 부모의 재산, 이게 지금 그 학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진짜 저희가 다 같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게 교육이라고 하는 걸 그러니까 이제 교육의 격차라고 하는 게 어떤 자산이나 소득으로 이제 결정이 돼 버리면요. 어떤 아이가 태어났어요. 어떤 아이가 A라는 집에서 태어나고 B라는 집에서 태어났는데 A는 막 부자예요. 근데 B라는 아이는 좀 어려운 집에서 태어났어요. 그럼 태어난 것 자체가 태어나는 것 자체만으로 얘 소득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처럼 교육에 의해서 좋은 대학으로 좋은 일자리가 보장이 되는 이 그 버티컬한 수직적인 구조라고 한다 그러면 얘는 아예 태어나면서부터 자기가 희망을 버리고 살겠죠. 그러니까 올라갈 수가 없는 거죠. 위로. 어떻게. 근데 더더군다나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점은 제가 봤을 때는 아직도 주입식 교육이에요. 그냥. 그리고 이제 저도 입시를 제가 이제 큰 애가 지금 고3이라서 입시 제도를 겪어보고 지금 이제 둘째는 중3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같은 경우도 이제 저희가 보면 뭐 자사고가 있고 특목고가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학교들이 있어요. 있고, 과학고 있죠. 영재고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 교육 설명회라는 데를 제가 가서 이제 한번 설명을 들어봐요. 그러면은 제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부모님 마음입니다. 이게 과연 맞는가?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근데 이게 지금 중국 얘기 많이 좀 전해 들으실 텐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에도 2025년도에 지금 이제 그 대학 그 경쟁력을 분석한 보고서가 나왔는데 그 중국이 지금 거의 전 세계 탑이거든요. 탑인데 그럼 최근에 중국이 어떤 일을 벌였냐? 사교육을 그냥 공산주의 국가니까 그 사교육 시장을 다 때려잡았어요. 그러니까 아마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들어봤습니다. 사교육 철폐한답시고 전부 다 그냥 때려잡았죠, 그냥. 그게 공산주의니까 가능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상상하기 좀 어려운 건데. 근데 결국은 그런데 문제는 그 중국이라는 나라가 지금은 대학 경쟁력이 가장 높은 나라예요. 그리고 AI 산업에 있어서도 최근에 뭐 딥시크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부분들이 나타났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소득이나 자산으로 인해서 이렇게 이제 서열화죠. 교육의 서열화가 되게 되면 결국에는 철학적으로 들어가면 희망이 없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고착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공교육을 지금 이제 정상화시키는 게 가장 큰 지금 숙제라고 보이고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사교육하고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어찌 됐던가 이번 정부에 있어서는 큰 숙제기도 하고 저는 교육이 가장 우리나라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은 무엇이 됐던 간에 뭔가 강한 자극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단적인 예로 뭐 이재명 대통령의 예를 들자면 그 시절에 소년공으로 있다가 정말 아무런 희망도 없을 때 검정고시 봐서 또 중앙대 법대 합격해가지고
또 사법고시 보고. 대단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한 단계 한 단계 쌓아가지고 지금 대통령의 자리에 온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에 와서 본다면 그 시절과 또 지금 시절에 검정고시를 누군가가 도전해서 또 대학에 가고 불가능할 것 같은데. 네, 대학에 가고 또 지금 대학에 가서도 사실 옛날처럼 뭐 사법고시나 이런 게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또 관문을 통과하고 저 자리까지 가는 게 그때 이재명 대통령의 청년 시절보다는 지금의 이 청년들이 겪는 이 절망감이라고 할까요? 이게 훨씬 크다. 수 없죠. 부모의 배경과 부모의 재산이 나의 한계를 이미 규정 짓고 시작하기 때문에 훨씬 그 탄력성이 떨어진 시대가 된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아까 이제 변호사님이 말씀하셨던 그러니까 이 부분을 조금 더 이제 좀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제 그 생각인 거예요. 과연 이게 맞냐? 그러니까 돈이 많고 내가 능력이 많은데 그걸 예를 들어서 이제 저는 이걸 그냥 학위를 돈으로 산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아니, 지금 그래요. 결과적으로. 결과론적으로. 대치동 학원에서 대치동 학원을 가느냐 마느냐로 좋은 대학이 결정이 된다라고 한 이 구조 자체가 저는 이거는 정말 그 보고서에서도 얘기했지만 만국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국병이다. 그런데 어찌 됐던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 국가의 좀 아이러니인데 중국은 그냥 다 때려잡았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공교육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되면서 교육에 이제 교육을 받게 되는 격차도 줄어들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초등학교 교육부터 해서 이제 AI 교육이 전부 다 전사적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교육이라고 하는 건 국가가 할 수 있는 공적인 어떤 이제 그런 역할 중에 가장 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격차를 최소한으로 줄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보고서에 나온 내용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에 의한 차이가 25% 정도밖에 안 되고 25%? 나머지 75%의 격차가 부모의 소득하고 부모가 어떤 지원을 하느냐를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과연 정상적이냐라는 걸 저희가 이제는 좀 고민을 해야 되는 시기다라고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주제를 말씀드리는 이유도 결국에는 이 교육 불평등이라고 하는 게 계층을 고착화시켜버리고 그 계층을 고착화시키는 게 아까 말씀드려도 중산층을 줄어들게 만들고 자산 인플레이션이 원인이 된다고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이 보고서에서 BOK 보고서에서 나오는 거고. 그래서 보시면 표를 한번 제가 한번 분석해 보시죠. 소득 1분위는 월평균 사교육비 지출이 11.8만 원이에요. 11만 원, 12만 원 정도거든요. 자, 근데 가장 높은 소득 5분위를 보면요. 62만 원이에요. 62만 원. 이게 평균값이거든요. 평균값이 이 정도라는 얘기는 격차가 있다라고 하면 더 많은 경우도 있겠죠. 그러니까 상위 20%들은 굉장히 많은 비중을 지금 사교육에 쏟아 넣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차이가 얼마나 되냐면 5.3배 차이예요. 그러니까 지금 1분위와 5분위가 5.3배. 소득 1분위에 해당하는 분들이 쓰는 교육 지출 비용하고 5분위가 그 지출하는 비용하고 요만큼이 차이가 난다는 거죠. 5배 넘게. 스카이 이제 빨간 표시가 이제 스카이 대학 진학률이에요. 스카이 대학이라고 하는 게 서울대, 연대, 고대 얘기하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26.8%거든요. 자, 그런데 소득 1분위는 3.1%예요. 몇 배입니까? 이 몇 배 차이. 거의 한 8배? 8배 차이가 나는 이상. 그러니까 스카이 진학률이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지금 이제 주요 통계에 보시면은 뭐 그 아래에 이제 서울 강남 3구하고 지방 중소도시 1인당 교육비 차이가 3.8배가 차이가 나요. 교육비에. 자, 그럼 이건 간단하게 무슨 얘기냐면 돈으로 학교 들어가는 게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은 이제 저는 절대로 건강하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이 교육하고 관련된 건 내가 돈이 많으니까 좋은 교육 시켜서 좋은 대학 보내는데 그게 뭔 문제가 되냐라고 말씀을 자본주의 하지만 사회에서 뭐 문제냐라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저는 전체적인 국가적인 차원에서 본다고 했을 때 이런 격차가 생긴다는 것 자체가 절대로 국가적인 어떤 생산성이나 여러 가지 면을 놓고 봤을 때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거는 또 사회과학적으로도 이미 이제 다른 외국 뭐 OECD 포함되는 여러 국가에서 나오는 연구들을 봐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더 문제가 뭐냐면 우리나라 교육의 질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뭐 미국이나 이런 중국이나 이런 나라 이런 국가들이 경쟁력 어쨌든 소프트 파워에서의 이제 경쟁력을 갖추는 건 이게 보통은 이제 그 교육 자체의 이제 질적인 부분으로 따졌을 때 이제 서로 이게 연계가 되는 팀 단위의 그런 과제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완벽하게 서열화되는 그 누구를 밟고 올라가야 되는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전에 이제 피사라고 해서 이제 교육하고 관련된 부분을 이제 통계를 내는 그런 이제 그 기관에서 내는 그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가
그 교우 관계 수준이 가장 떨어져요. OECD 국가 중에 거의 최하위권에 해당이 되고 있어요. 예. 이게 뭐냐면 그냥 본인밖에 쉽게 얘기하면 뭐 이게 좀 약간은 너무 극단적인 그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 뭐 쉽게만 간단하게만 얘기하면 자기밖에 모른다. 네. 솔직히 요새 얘기하는 말로 요새 얘기하는 시쳇말로 공부는 잘하는데 자기밖에 몰라. 근데 소위 말해서 이제 엘리트적 괴물이 나오는 거죠. 엄밀히 말해서. 그래서 저도 사실 그런 괴물이라는 표현 단어를 사실상은 이제 좀 이젠 써야죠. 이젠 써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요. 조금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근데 그 전반적인 그 사회적인 어떤 현상을 봐도 근데 이게 지금 그런 괴물이라는 표현 사실상은 이 보고서 안에도 일부 들어가 있어요. 네. 한국은행 보고서에도 그런 표현이 들어간 건 아닌데 그런 부분에 이제 어떤 뭐 지역하고 관련된 부분으로 해서 서로 간에 어떤 이제 그 격차를 드러내는 비속어를 사용한다든지 뭐 이런 부분까지 저는 이 보고서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진짜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까지 좀 접근을 했구나라는 걸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은 여기에 포함도 안 시킨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그냥 이렇게 이제 그 부모의 자산과 소득의 격차가 결국에는 아이의 그 자녀의 대학을 결정을 하는 거구나 라고 우선은 문제의식을 가지셨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저희 얘기가 아니고 한국은행 보고서에서 이제 연구한 내용이다라는 것이고요. 그렇죠. 또 하나는 이게 그래서 결론은 지역별 비례 선발제를 통해서 이 망국적 이 대한민국의 교육 문제를 해결을 해야 뭐 주택 문제, 뭐 수도권 과밀 문제, 지방 소멸 문제 다 해결이 되는 것이고 AI로 좀 확장을 하자면 결국에는 취약계층이라고 하는 경제적 약자들에게 먼저 AI의 도구를 적극적으로 교육하고 활용하게끔 해서 이 기울기를 좀 맞추자. 이런 방향으로 가야지 대한민국이 조금 더 기회가 넘치는 나라가 될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로 또 자연스럽게 연결이 될 것 같습니다.